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국 예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9월 30일이 올해 미국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까지도 시끄럽더니 가까스로 내년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업무 정지, 이른바 이제 셧다운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피하게 됐어요. 사실 미국 셧다운 얘기는 매년 이맘때쯤 아마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매년 있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 얘기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도 보입니다. 미국 예산 얘기 그리고 정부와 의회 갈등에 대한 얘기 오늘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BS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기현 특파원.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예, 대특파원 안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회가 9월 마지막 날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막바지까지 이게 통과되나 안 되나. 김양수 특파원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네, 밤 늦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미국이 양원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도 상원에서 이거를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반대로 상원에서 먼저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예산안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까지 해야 되는 3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9월 30일자로 이제 회계 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미국은 10월 1일 날 모든 게 새로 세팅이 되는 구조예요. 2022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21-2022까지 가는 예산안이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9월 30일 날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은 지금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 뭐 셧다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 차례 있었고, 그러면은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로 이제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그 인원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셧다운을 다행히 피했습니다. 막바지에 상원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좀 봉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A라는 예산안 A는 남아 있고, 대신에 우리가 이거 논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땜질을 하자라는 땜질, 우리가 12월까지는 정부에다가 돈을 주겠어라는 이른바 임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땜질 처방 혹은 봉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가 9월까지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30일에 국회를, 하원을 휴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휴회를 해버리면은 기술적으로 9월 30일에 있었던 회기를 다시 우리가 시작했을 때 휴회한 거를 시작하기 때문에 9월 달이 아직도 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봉합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셧다운의 위기가 사라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임시 예산안이라는 게 12월까지만 예산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랬고 뭐 제일 많이 일어났던 거는 레이건 때 가장 셧다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보통 12월 연말에 통과가 안 되면은 1월 달에 미국 공무원들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게 되는, 그것도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그런 셧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지서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시민들은 관공서에 가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일하는 공무원대로 일을 하고도 돈도 못 받고, 이런 엄청나게 피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셧다운의 위험은 불씨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 당장 위기는 일단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뭐 몇 달 뒤에 뭐 지금 셧다운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함께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부채 한도 유예안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이건 이제 공화당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이 부채 한도 유예안은 대체 뭐고 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이걸로 갖고 싸우는 걸까요, 김기현 특파원? 미 연방정부는 빚으로 나라 살림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60년도 이래 78차례 정도 부채 한도를 조정을 했는데요. 현재 부채 상한선은 약 2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경 3,700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미국의 여야가 올해 7월까지는 한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합의를 했고, 바이든 정부는 이미 현재 한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해당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라는 법안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지금 올려졌던 건데요. 이게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삭제된 겁니다.
일단 해당 법안을 뺀 건 표면적으로 공화당 반대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산안이 1조 2천억 달러짜리죠. 인프라 법안하고 3조 5천억 달러짜리 사회복지 확충 예산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공화당은 앞에 1조 2천억 달러짜리 것만 일단 통과시키면 부채 한도 유예에 동의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진보 성향 의원들이 이게 둘 다 통과를 해야만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부채 한도 법안에 대해서 잠깐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부채 한도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그 부채 한도의 상향이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만약 부채 한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건 빌린 돈에 대한, 이미 쓴 돈이에요. 쓴 돈에 대한 이제 그 한도 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 쓴 게 언제냐면 오바마 때 뭐 트럼프 때 쓴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채 한도를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다는 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겁니다. 국가가 부도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 한도가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국가의 신뢰도는 이제 엄청나게 추락할 것이고,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보면 벼랑 끝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썼으니까 공화당이 반대한다는 건 거의 뭐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한 민주당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그 통과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예산 조정 절차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단독으로 통과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왜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키고 있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공화당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쓴 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양당 합의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속내로는 어떤 거냐면 6대4로 민주당 상원이 항상 통과돼야 되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6대4 필리버스터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중도파 민주당 입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국가 부도냐 필리버스터 폐지냐 이런 걸 협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필리버스터 제도를 우회하지 않고 그 제도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벼랑 끝 전술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 당이 이제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걸 끌고 있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또 분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짧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1.2조 인프라 예산 3.5조, 이게 왜 이렇게 규모가 큰 법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것부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대4의 60%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필리버스터 제도인데요. 단지 예외로서 예산 관련 예외적 상황에서는 과반으로 법을 통과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예외적 상황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3.5조, 1.2조 이렇게 법안을 다 모아가지고, 논쟁적인 법안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부 크게 해서 3.5조라는 커다란 덩어리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우회해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50% 과반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법을 쪼개버리면 뭐 하나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겠지만 나머지 90%가 통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3.5조, 1.2조라는 덩어리 큰 법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1.2조 법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법이거든요. 근데 3.5조에는 공화당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법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유치원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 기후변화 대응하는 거, 휴가비 지원해 주는 거,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1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법안을 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3.5조라는 그 덩어리가 됐고, 이 3.5조의 법안은 50% 과반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치가 지금 상원의 민주당이 딱 50석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의 이탈표가 있어도 이 법이 통과 안 되게 됐어요. 근데 민주당의 중도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도파가 이탈하겠다. 이 법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3.5조 너무 가격표가 너무 높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파이자 다수파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3.5조 이거 통과 안 되면 1.2조도 통과 안 시키겠다. 둘이 묶어버렸어요. 오로와 나띵 전략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무려 5조에 가까운 이 돈이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 국내 정치에서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큽니다. 그 전국 주도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 그 예산안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공화당의 경우에는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상황에서 상당한 공격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죠. 여기에 예산안 역시 바이든 정부가 계획만 세웠지 자중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에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된 집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0점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 진보 성향 블록의 경우에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내 입지를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의 진보 블록이 있는데 적절한 타협은 자칫 진보 블록 내부의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라는 것이 이제 국가 부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채무를 한도를 늘릴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지급을 유예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나중에 돈을 안 쓸 때 그때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을 없애자라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못하고 왜 싸우냐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일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은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왜 싸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 쪽지 예산 이런 거 하잖아요. 서로 이제 지역구에다가 막 줘가지고 얼마 너 주고 너는 얼마 가져 이렇게 나눠 먹기로 해서 예산안이 결국엔 통과가 된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안 돼서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지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법안이 지금 어떤 지출이 사회복지냐 아니면 인프라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너무 많아라는 것 때문에 싸운다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좀 많이 중첩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소위 얘기하는 당내 역관계 말고 개인적인 이해관계 혹은 그 자기 지역구에 걸린 이해가 미국 정치에도 통한다 뭐 이런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분열이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상원에서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은 51석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더 많고, 근데 이 민주당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왜 통합이 안 되느냐? 그거는 내가 막 너무나 정치적으로 나는 진짜 싱글마더들의 미혼모들의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을 나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개인적인 신념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진보 진영 그리고 온건 진영, 온건파와 민주의 진보파로 나눴을 때 이 진보파와 온건파의 차이는 신념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진보파는 어떤 정책을 지지해도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 돈 막 써. 그리고 막 퍼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 그렇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예컨대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과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른바 스스로 온건파다. 나는 여기가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알고 보면은 다음번 선거에서 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미국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 내 중도파, 현재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그 파워 1, 2, 3등을 꼽으라면 바이든, 트럼프, 조 맨친, 아까 그 김양순 특파원이 말한 이 민주당 중도파를 대표하고 있는 조 맨친 의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민주당 시절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 같은 뭐 위치랄까요? 그 민주당 내에서 보수 블록을 형성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주의
출신이기도 하고 정책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그룹들은 사실은 이제 뿌리가 뭐냐면 블루독이라고 민주당 내 중도 그룹은 한때는 그 민주당의 주류 그룹이었습니다. 클린턴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이었지만 그 피스칼한 측면, 저쟁 정책은 작은 정부, 그러니까 그 돈 많이 쓰지 않는 작은 정부, 레이건 시대 연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중도파 그룹의 정신은 사실 그 시대에는 어떤 경제적인 정책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분류된 어떤 이제 그룹인데요. 이게 오바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들면서 이 그룹이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 뭐냐면 별명이 코퍼레이트 데모크래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기업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는 리버럴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요. 프로그레시브하고 그러니까 중도파와 진보파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도파는 기업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어떤 그룹으로 진보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중도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산의 어떤 안에 대한 협상의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그룹의 어떤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 상당수가 기후변화 협약에 반대하는 대기업들의 어떤 이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협상을 할 때 어떤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어떤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얼마 해야 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뭐 얼마를 증액해야 되고 삭감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사실 이 민주당의 모더레이트라고 하는 중도파 혹은 온건파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느냐 그렇게 변질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람들하고 또 뜻을 비슷하게 같이 하는 공화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하원의 또 절반 그리고 상원의 절반이 이른바 민주당의 중도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3.5조 그리고 1.2조 합쳐서 보면은 4.7조인데 너무 많아. 야, 너네 얘기대로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지금 이게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못했던 것은 이른바 민주당의 그 진보파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진보파들의 눈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왜 보느냐? 바이든 대통령도 솔직히 지금 얘기했었던 민주당의 중도파였어요. 민주당의 중도파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하원 의원 가운데 하원 의원이 220명이거든요. 민주당이. 하원 의원 220명 중에 100명이 진보 성향의 그룹에 가입이 돼 있어요. 진보 성향의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이 100명을 그 마음을 사지 못하면은 바이든은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내 세력이라는 굉장한 지지 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이든의 마음속으로는 바이든은 필리버스터도 나는 사실은 지지한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민주주의에서 뭐 말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이 복지법안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너무 돈이 많다라고 하면 나는 니고시에이션, 즉 협상할 용의가 늘 있어라고 항상 말을 해온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3.5조까지 다 합쳐가지고 4.7조 우리가 한 번에 통과시켜야 돼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는 이 100명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지? 그 다음에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은 내 앞으로 이 3년 정말 굉장히 가시밭길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사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의회에 찾아가서 막 의원들을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작용하기 때문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에도 국회에 찾아가가지고서는 굉장히 의원들 열심히 만나면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대회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시카고 가기로 했었던 것도 취소하고 백신 독려하기로 했었던 것도 취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서한 이후에 주말마다 델라웨어 자택에 갔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주말에 자기 집에 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설득을 하는 메시지를 보다 더 잘 표현해달라라고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이제 오마르라고 또 굉장히 진보적인 민주당의 여성 의원이 있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폴리티코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보내는 그런 이미지 정치까지 하고 있는 거죠. 대중과 그리고 자기 당내 세력과 이런 걸 다 챙기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전망을 좀 해볼게요. 향후에 이렇게 지금 분열되어 있는 지금 미국 정치, 미국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이 법안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하고 민주당 진보파가 이렇게 미는 이 예산안 통과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 예산안 처리는 입법하고 함께 의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극히 좁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소위 정치력의 한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는 의회가 권력을 쥐고 책임을 지는 영국이나 독일하고는 달리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누군가 역량을 발휘해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역할이 중요했던 건데요. 그게 오바마 정부 시절 이후에 거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문가들은 1.2조하고 3.5조 통과 가능성을 5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조는 통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러니까 3.5조에 관해서는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가 좀 달려 있다. 뭐 이런 입장인데 통과는 반반이다. 뭐 이런 정도 더라고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가 왜 3.5조 이 법안에 달려 있냐면, 이게 규모가 커서 그렇지 이게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쪼개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작은 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없애지 않으면 이 지금 미국의 경제 전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탱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이게 출발한 정권이 바이든 정권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법안은 솔직히 말하면 이 3.5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의 여부,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큰 턴, 작은 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어떤 큰 정부의 정의로운 역할을 통해서 사회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큰 시대의 전환은 이 3.5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의 정치력은 미국 민주당의 이 조 맨친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도 그룹에 의해서 굉장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같은 민주당 그룹이지만 현재 민주당은 두 개의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로 신뢰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현재 지금 미국 상원의 예산조정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때 버니 샌더스 진보파 그룹을 행정부 내에 넣는 거는 하지 않는 대신에 의회에 가장 권한이 막강한 자리인 예산조정위원장 자리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 민주당 내 진보파와 거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며칠 전에 뭐라 그랬냐면, 조 맨친 의원이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조 맨친 의원이 어떤 안에, 어떤 예산안에 어떤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가격표만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중도파 그룹이 이 전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 정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 미국 진보파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논쟁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만약 3.5조가 통과가 실패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도 상당히 밝지는 않다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바이든이 30년 넘게 정치를 한 게, 쓸모가 있구나. 굉장히 노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장 바이든이 이제 10월 1일에 하원 찾아가서 의원들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진보파 의원들이 우리 3.5조 다 달라는 거 아니야. 한 2조 정도로 깎을 의향도 있어. 라고 타협안을 좀 제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으니까 너희도 한 발 물러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1.2조라는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우리 안주식 특파원네 집 비만 오면 정전되거든요. 그렇게 정전이 될 정도로 인프라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안주식 특파원님 집 냉장고는 괜찮으신가요? 아직도 고장 중이에요. 네, 아직도 고장이 났어요. 전기가 안 들어서. 냉장고 문제가 아니라 전기의 문제예요. 이렇게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 그리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1.2조의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3.5조의 사회복지 법안이 문제인데, 일단 이 진보파 의원들이 자, 2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라고 물러섰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 맨신 같은 노회한 할아버지 의원도 조금은 양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당장 록펠러 가문이 우리가 아는 아주 그 부자 록펠러 맞습니다. 그 록펠러 가문이 그 지금 조 맨신이 상원 의원으로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상원 의원을 5번 하고 상원 의원에 이어서 주지사도 지내고 이랬던 가문이거든요. 오늘 조 맨신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자라났고 우리도 웨스트 버지니아의 석탄 산업의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는 석탄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에너지를 강구할 때다. 제발 3.5조 다시 생각해봐라. 3.5조에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을 조 맨신이 반대하고 나선 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가 합의해라, 다시 생각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미국이고요. 저는 좀 놀랐던 게 뭐 비방을 한다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좀 없더라고요. 좀 다시 생각해봐. 네가 멍청해가 아니라 너 되게 스마트한데 이건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라는 방식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 발자국씩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예측은 아니고 저의 소망이긴 합니다. 김영선 기자는 아직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좋은 면을 아직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미국 정치가 이게 음모와 그다음에 협박, 그 뒤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하원으로 나눠 있는 데다가 이제 로비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5조 법안은 아마 조 맨친 의원 때문에 몰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 맨친 의원으로서는 절대 이거를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올 동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치의 어떤 이제 비극 같은 건데, 양당 제도, 그러니까 다당 제도를 하지 않고 양당 제도 있다 보니까 당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오래 있었지만 자기 신념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자기 지역구의 정치적 기반이 정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이번에 좀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후 바이든 정부가 지출하려는 이 3.5조 달러에 대해서 통화 정책으로 그동안 미국이 쭉 이끌어왔던 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아예 이 돈이 통과되면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통화 정책으로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왔던 미국 정부가 이제는 예산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엄청난 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예산안조차 정치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또 그런 미국 정치의 단면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상황이 여기서 진행되면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에 저희와 국주민은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